네,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상의 날개입니다. 뭐 이상의 날개가 워낙 또 유명한 작품이니까 정확한 줄거리를 알진 못해도 들어는 봤겠죠. 어딘가에서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이 있다. 안 그래도 들어는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워낙 또 마지막 부분이 유명하잖아요. 정오의 사이렌이 울린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셨다면 알아가시면 되고, 아셨다면 또 안대로 보면 되겠죠, 그죠? 개인적으로 전문을 읽어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또 부담스러우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 알겠지? 한번 읽어봐. 읽어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 전문한 건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저는 뭐 여담이지만 평가원에 출제가 되는 소설은 출제가 되면 제가 전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거든요. 가능한 선에서. 또 안 보이는 것들도 보이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활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국어 실력 향상에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림. 가보시죠. 아내는 너 밤새워가면서 도적질해? 여자 만나고 다니니? 라고 발악을 합니다. 이것은 참 너무합니다. 왜요? 나는 어안이 벙벙하여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일단 나라는 표지 나왔으니까 1인칭인 거 동의할 수 있죠, 그죠? 근데 1인칭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1인칭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서사전개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입이라는 게 서술자 개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등장인물로 등장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이해하시죠? 우리 수업 때 많이 했습니다. 서술자가 서사에 등장인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또 1인칭이라는 것은 서술자의 내면 세계대로 세상을 바라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서술자의 무엇이 주관적 인식이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 주관적인 인식을 무엇을 기반으로 이해한다? 성격을 기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지문에 드러난 인물의 성격을 통해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이해해 보는 것이 우리가 소설에서 지켜야 할 가장 큰 행동 강령이었다. 동의할 수 있죠. 참고로 어안이 벙벙하다는 것은요, 어지럽다는 뜻입니다. 아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 뭔지 아시죠? 아니, 예, 할 말도,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운데 말이 안 나와. 뭔지 아시죠?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꽥 질러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섣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나?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뭐 도둑, 나보고 아내가 나한테 너 도둑질하고 다니니? 여자 만나고 다니니?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나 억울해. 나 그런 적이 없거든. 그렇다면 너는 나의 입장에서 아내를 너라고 표현하는 거죠. 너는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반문을 해볼까 싶었는데 사실 확실한 건 아니라서 괜히 입 밖으로 이 얘기를 했다가 화를 볼는지 또 싸우고 혼날지 이게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약간 하기가 좀 망설여지나 봐. 그지? 차라리 억울하지만 잠자코 있는 것이 우선 상책인 듯 싶이 생각이 들길래 나는 이것은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바지 포켓 속에 남은 돛 몇 원 몇십 전을 가만히 꺼내서는 몰래 미닫이를 열고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놓고 나서는 그냥 줄 다른 박지를 쳐서 나와버렸습니다. 괜히 분란을 만들어서 싸우고 혼나기보다는 그냥 회피하는 게 낫다 싶어서 돈을 가만히 두고 밖에 나왔습니다. 여러 번 자동차에 칠번하면서 나는 그래 경성역을 찾아갔습니다. 경성역은 지금의 서울역이죠. 서울역. 그럼 지금 일단 정리를 좀 해보자면 1인칭이기 때문에 서술자 나가 등장인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술자 나의 내면 세계가 직접적으로 계속 제시가 되고 있죠. 그죠? 그럼 이 서술자께서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 동의할 수 있죠? 그럼 내면 세계의 결핍이 전제가 될 것이고, 아내와도 외적 갈등 상황도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번 자동차에 7번 하면서도 서울역으로 왔습니다.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 이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이 빈자리와 마주 앉아서라는 것은 내가 앉았는데 저 건너편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거지. 쓰디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에 들여다 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그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머리가 아픕니다. 아뜩하였다. 어안이 벙벙하다. 같은 말입니다. 아득하다랑 같은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왜 아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또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따뜻하다와 따뜻하다의 느낌은 차이. 또 이렇게 된 소리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 발음을 하고 읽으면 더 강한 느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하면서 어쩔 줄을 모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러면 지금 저술자께서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럼 정해진 갈 곳을 우리는 정처라고 부르기로 했었고, 정해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처가 없다 이렇게 부르기로 합의를 좀 봤었습니다. 그죠? 그럼 정처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두 글자. 방황하고 있다, 유랑하고 있다. 두 개 합쳐봐. 방랑하고 있다. 화자는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방황하고 유랑하고 방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들이다 쏟아내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왜? 어디를 갈고 정해놓고 그 의식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하고 선 거죠. 우리 이거 경험했는데 어디서 했어요?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바람이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뭐예요? 고민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새 공간이 이동되었다. 동의할 수 있죠. 이것도 어디 가야 되지? 정신도 없고 가만히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미스꽃이 옥상에 있는 거야. 거의 대낮이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현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하여 보였다. 두 글자 성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설 전체가 서술자의 내면 세계를 중심으로 서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이렇다는 아무 제목도 불거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26년 동안 뭐라고 살았지? 쭉 돌아봤는데 답이 안 나와. 나는 뭘 하고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니?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은 하기가 싫었습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럼 서술자는 지금 어떤 상태야?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자, 지금 어때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때? 무기력하죠. 무기력하잖아요. 만약에 에너지가 있고 내가 적극적인 사람이었으면 아내에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그러지 않은 걸 보니까 서술자는 무기력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대체 내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지 않는 거야? 왜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려면 또 머리를 쓰고 또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 근데 그 에너지를 쓸 여력도 없는 거죠 지금.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어.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가 좋았습니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의 금붕어들은 그릇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리고 있었어. 지느러미는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흉내를 낸다. 나는 이 지느러미 수요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굽힌 허리를 좀처럼 펴지 않았습니다. 등허리가 따뜻해요. 왜요? 햇빛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봅시다. 지금 서술자께서는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결핍이 있는 존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결핍이 있냐면 1번 무기력해요. 2번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뭘 봤어요? 금붕어를 봤습니다. 금붕어는 어때요? 싱싱하죠? 생명력이 가득해 보이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 잘 생겼습니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매력이 있고 큰 놈은 큰 놈대로 매력이 있어요. 누구와 다르게? 나와 다르게. 그러면 서술자께서는 금붕어를 두 글자 뭐하고 있다? 지향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자 뭐하고 있었는데? 금붕어 보고 있었죠. 서술자 금붕어 보고 계셨죠. 그 다음에 회탁의 거리를 내려보죠. 시선을 이동하고 있죠.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한다. 화자가 금붕어를 보고 나서 뭘 봤냐면 회탁의 거리를 봤습니다. 이 회탁의 거리는 어때요?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생겼어요. 어떻게요? 흐느적거려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두 글자. 뭐의 공간? 억압의 공간이다.
됩니까? 흐느적거리고 억압의 공간이고 줄에 끼어가고 끈적끈적하고 또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합니다. 회탁의 거리는 어때요? 억압의 공간이죠. 나올 수 없죠.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처럼? 나처럼.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 볼 수밖에 없다. 왜? 나도 지금 그런 상태니까 회탁의 거리에 섞여 들어가서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서술자께서 회탁의 거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핍, 무기력함, 억압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다 내려놓고 그 속의 일부가 되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회탁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인식할 수 있다? 체념의 공간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나오죠. 서술자는 억압이 아니지 않나요? 아내로부터 억압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억압이 아니더라도 계속 의심받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술자 나도 억압당하고 있고 끈적끈적하게 끼어 있고 내가 그렇게 느껴지니까 이 거리가 회탁의 거리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게 이제 주관적 인식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이 주관적 인식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성격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서술자 내가 이런 성격이니까 회탁의 거리가 그렇게 보였던 거야. 동의하시죠?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아내의 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아내의 생각이 든 거죠. 갑자기 아내의 생각이 든 거지. 갑자기 아내의 생각이 든 거지. 다시. 갑자기 아내의 생각이 든 거야. 갑자기 아내의 생각이 든 거야. 왜 반복하죠? 우리 했었잖아요. 어디서?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오는 법이다.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떨어졌다. 갑작스럽게 아내의 생각이 났다. 갑작스럽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생각이 났다.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15학년도 수능 AB형 현징원의 무형답에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주만의 얼굴이 갑자기 떠올라요. 왜요? 주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떨어졌다. 아내의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갑자기 아내의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된다? 성격에서 찾아야 된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에 아달린의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난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까닭이 없을 것이니. 지문의 맥락 속에서만 우리가 움직여 보시죠. 서술자 나는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생각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내는 나에게 약을 줬어요. 아스피린은 감기약이에요. 아달린은 수면제고요. 나에게 아스피린 대신에 수면제를 정량 이상 줬다? 그러면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생각했다라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야? 나에게 감기약이 아니라 수면제를 줬던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지. 돼요? 근데 지금 문득 생각해보니까 어때? 아니 그럴 일이 없었을 거야. 아내는 나에게 아달린은 줄 이유가 없어. 아내는 나를 죽이려고 할 이유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그 의심이 지금 확신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뭐가 바뀌고 있는 거야? 서술자의 내면 세계가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화자의 내면 세계가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식도 전환될 것이라는 거. 우리 요 테마, 이번 주 테마잖아 이게.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적질을, 여자를 만나고 다녔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는 없다. 변해야 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쩔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그럼 일단 서술자가 지금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까지는 괜찮잖아, 그렇지? 그러면 서술자께서 무언가 깨달았음은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화자의 인식의 전환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깨달음으로부터 인식의 전환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이 서술자께서는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원래 어떻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인식이 전환된 거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깨달음에 분명히 있다. 내면 세계의 전환에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서술자가 뭘 깨달았는데요? 아내와 나는요, 그냥 안 맞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맞출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맞추려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있는 대로 인정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돼.
나나 아내는 그냥 다른 사람인 거라고 되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발생했던 거지. 그럼 아내 생각이 갑자기 왜 난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났던 거지. 근데 화자 어때요?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모르던 사람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어? 아내와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걸 지금 인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10% 정도는 내가 누군지 조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동의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결핍을 지금 해소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까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직은 논리죠, 논리. 그러니까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건 그 이유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고. 쟤 왜 저래?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린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럼 어디로 가지? 아내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아내와 난 다른 사람이야.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아내에게로 가야 되나? 그것만큼은 아직 해소가 안 됐어. 이때 뚜 하고 정오의 사이렌이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모두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정오의 사이렌을 듣고 나서 회탁의 거리처럼 보이던 이 현실이 서술자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이는 거야? 활기차 보이는 거죠. 다시 활기차 보이는 거지. 화자가 보던 세상의 모습은 어땠는데요? 회탁의 거리처럼 보였다는 거잖아. 끈적끈적하고 벗어날 수 없는 회탁의 거리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이는 거야? 활개치고 있는 또 활발한 생명력이 가득한 공간으로 인식의 전환이 생긴 거죠. 그럼 모두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고? 내면 세계의 전환도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화자, 서술자는 왜 자신이 처한 현실을 회탁의 거리에서 활기치고 활발하고 생명력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게 된 거야? 나도 그렇게 전환되어 버렸거든요. 정오의 사이렌을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도 생명력이 차오르고 그 생명력이 차오르는 걸 기반으로 인식해보니 세상의 모습도 다르게 보였던 거지. 그럼 정오의 사이렌을 듣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정오의 사이렌은 내면 전환의 매개체다. 깨달음의 매개체다. 괜찮죠, 그죠?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습니다. 그것은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날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 거지.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그럼 이런 거네요. 서술자께서는 원래 날개가 있었어요. 자유롭게 날아갈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가 잘려버린 거지. 그래서 날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정오의 사이렌을 듣고 날개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고 날개가 돋아보고 돋아본 날개로 세상을 날아가고 싶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자유로웠는데 그 자유를 빼앗겼다가 다시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거죠. 동의할 수 있죠. 이 현실의 억압과 이 부자유에 계속 눌려 있다가 정오의 사이렌을 듣고 자유를 다시 한번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되시죠? 그래서 이제 내 머릿속에서도 잊혀지고 있었던 그 생명력의 그 모습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었다는 거지. 뭘 보고? 정오의 사이렌을 듣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력의 흔적, 자유로움의 흔적을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되시죠? 그럼 자꾸 화자라 그러네. 서술자가 26년 동안 내 인생을 반추해 보았을 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는 뭐야? 그 자유와 생명력의 흔적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동의할 수 있죠, 그죠? 약간 이런 거죠. 날개를 달고 있으면 자유롭게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건데 날개가 없으면 어때요? 걸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목적지를 두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화자가 가지고 있던 방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었던 거야? 억압과 부자유에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자유를 지향하고 날개가 다시 돋아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방황을 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미스코시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자유를 향한 투신이죠. 약간 최인현의 광장에서 푸른 바다로 뛰어내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화자는 생명력에 대한 깨달음이
들었던 것이고 이 극복 의지를 다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한다? 자유를 지향한다. 다시 합니다. 우리 이번 주 테마 뭐라고요? 인식의 전환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성격, 내면 세계의 전환에 있어야 된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 40번 첫 번째 문제죠. 윗글의 서술적 특징과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독백적인 어조로 현실과 단절된 괴리된 의식 상태. 왜? 현실에 녹아들지 못하죠 지금. 단정적이고 무슨 말이야? 주관적인 진술이죠. 회상의 기법을 사용하여 회상의 기법이 사용될 뻔했었는데 사용되지 못했죠. 왜요? 26년 전 회고해 봤을 때 26년 이 과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회상의 기법이 사용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구체적은 선명하게 또 감각적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면 서술자의 생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제강점기에서 미쓰고시 백화점은 서울에서 매우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어떤 기능을 하냐? 적절하지 않은 걸 좀 골라봐라. 답은 2번이죠.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은 정오의 사이렌입니다. 정오의 사이렌. 기억에 관한 설명의 일부인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철학과 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에 함축적 의미를 부여해왔습니다. 특히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간주했고요. 정오는 인식의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오른 때라는 것이다. 4번이죠.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 아니요. 끝까지 자아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아가 소설 속에서는 서술자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도 맞지만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윗글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날개는 현대 문명과 불화를 겪고 있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아내와 나의 부조리한 관계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아내는 현대 문명을, 나는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상징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사물들과 사건은 또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아내와 나는요 기본적으로 외적 갈등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주인공인 나를 뭐하는 억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화되지 못하고 불화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건 뭐라는 거야? 현대 문명이 지식인을 억압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현대 문명과 지식인 사이에 뭐가 불화가 생기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거지. 2번이죠.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했어요.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극복 의지는 언제? 정오의 사이렌을 기점으로 생기는 거죠. 생명력에 대한 지향, 자유에 대한 지향은.